안녕하세요. 앞으로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같이 공부할 김재범입니다. 부동산 경매 관심이 뜨겁죠. 2000년대 초반에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법으로 부동산 경매를 관장하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많이 대중화가 됐습니다. 부동산 경매가 대중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입찰자들, 대부분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입찰을 목적으로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우리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입찰자가 많아지고, 대중화가 된다는 건 이제 입찰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니까요. 입찰자가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낙찰가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국가 공익적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가 대중화가 됐다. 이 얘기는 낙찰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낙찰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자들한테 배당해줄 재원이 그만큼 많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채무자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채무가 더 많이 변제될 것이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동산 경매는 대중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매가 대중화되다 보니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강의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동산 경매 강의라는 거는 그냥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즌 그냥 한 번 정도 하는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사회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경매 강의 이런 정도가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다였습니다. 책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근데 요즘은 시중에 서점에 나가봐도 책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경매 강의도 심지어는 경매 전문 학원이 생겼을 만큼 그렇게 교육기관도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부동산 경매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경매 컨설팅을 의뢰를 하겠죠. 그래서 손님들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조금 의아한 점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부동산 경매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가끔가다 계시긴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결국엔 겁이 나서 의뢰 자체도 못합니다. 결국엔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책을 한두 권 읽어봤다든가, 많이 하신 분들은 책 10권 이상을 읽고, 또 경매 강의도 대여섯 강의 이상을 들으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조금 궁금증이 생기죠. 부동산 경매를 그분들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스스로 부동산 경매를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자기 힘으로 A부터 Z까지 처리해서 낙찰을 받으려고 그런 의도로 공부를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많은 양의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컨설팅 회사에다 경매 컨설팅을 의뢰를 하더라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걸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다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원인은 하나더라고요. 공부의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공부의 방식이 바르지 못한 겁니다. 말소기준 권리 이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게 된다면 모든 것에 대한 의문점이 풀릴 테니까요. 지금은 첫 시간이니까 그냥 오리엔테이션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말소 기준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상에는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고들 얘기가 되어지고요. 근데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권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기타 여러 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처분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다. 전세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가등기는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런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그런 말소 기준 권리가 정해지면 말소 기준 권리와 그 후순위 권리들은 모두 소멸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한테 그 부담이 인수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도 그렇고요. 모든 강의도 그렇고요. 그냥 말소 기준 권리 이론을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만 급급해 하고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결과만 맞으면 됐지. 굳이 그 원인까지 알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공식에 대입을 해서 권리 분석의 결과를 도출해 냈지만 왜인지를 모르니까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컨설팅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이론에 의해서 권리 분석을 하니까 분명히 결과는 나오죠. 공식에 대입하면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나왔는데 스스로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도출해낸 이 결과를 가지고 작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 몇십억을 던져도 될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면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같이 저랑 공부하실 이 강의의 전체적인 테마는 이 원인을 좀 파악해 보는 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 근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파헤쳐 볼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강의가 너무 법률적으로 치우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 같은 초보자들은 혹시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이 강의의 테마는, 전체적인 포커스는 중급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급자가 들어서 전혀 이해 못할 정도로 기본적인 상식, 기본적인 지식을 무시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중상급자분들은 그러면 초급자한테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들어서 별로 이익될 게, 얻을 게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또 우려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분명히 법률적인 그 근거를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경매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런 것도 있었어.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저런 것도 있었구나. 저런 것도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또 이미 알고 있던 지식도 단순히 결과만 알고 계셨던 것을 저게 저런 원리로, 저런 논리로 저런 결과가 도출되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의의 전체적인 테마는 법논리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법이 그러죠. 친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돈을 500만 원을 꿔줬습니다. 그럼 갚아야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법이거든요. 그죠? 이거는 민사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의 문제이지만 누군가를 폭행을 해가지고 상해를 입혔다? 그럼 치료해줘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법이거든요. 다만 그 용어가 좀 어렵다 보니까 법은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이해하기 힘들어.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법률 용어를 사용할 겁니다. 그 법 강의를 하면서 이 부동산 경매는 그 민사 소송 사건이거든요. 민사 소송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을 모르면 경매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법을 설명을 하면서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게 친근감이 있고 듣는 분들이 앞에서 이해하기는 훨씬 수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게, 법률 용어라는 것은 법이 정한 각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미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 전세권이라는 게 있어요. 전세권. 제가 이제 경매 그 전문가라고 하니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우리 집이,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경매로 진행된대요.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제가 다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선순위 근저당이 뭐가 있고 가압류가 들어있고 저는 전세권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세권자. 아직 전세권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그 권리분석 강론에서 전세권은 또 깊이 공부를 할 겁니다. 저는 전세권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전세권, 일반인들이 말하는 전세권은 뭡니까? 그냥 전 아파트 전세 계약 맺고 전세 보증금 내고 그리고 들어가서 거주하는 사람을 전세로 얻었으니까 그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전세권자, 이렇게 얘기 하나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법에서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 계약을 하고요. 그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사람, 그 사람을 전세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저는 그 아파트의 전세권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당연히 그분이 등기부 등본상에 전세권을 설정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권리 분석을 해드려요. 근데 나중에 결과는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용어가,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어떤 건지를 알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또 거기에 중요하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사용할 용어들은요,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주로 쓸 겁니다. 우리가 뭐 임차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인들은 세입자 이런 말들을 더 많이 쓰죠. 그죠? 그렇지만 법원 매각 물권 명세서나 어디에도 세입자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를 주로 사용할 거고요. 그렇지만 조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다 하는 거는 제가 부가적으로 그때그때 설명을 해서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서를 위주로 할 겁니다. 설명을 하는데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면 훨씬 이해들을 빨리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판서를 위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사례를 다룰 겁니다. 지금 그 어떤 권리를 하나, 근저당권을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 가등기를 공부를 한다. 그러면 경매,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경매 사건에 가등기를 공부할 만한 내용이 있는 그런 사례들을 뽑아서 그 프로젝트로 쏴서 실제 사례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가등기를 공부를 하는데 그 사건에서는 공부할 만한 어떤 가치가 가등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토지 경매 사건이다. 근데 거기가 묘지가 있다. 이러면 가등기에도 가등기 공부하는 시간이라도 그 묘지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진입 도로에 문제가 있다. 그럼 진입 도로에 대해서도 문제를 한번 짚어볼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입찰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사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는 그거와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테마가 이런 정도니까요. 여러분들 중수, 고수, 그리고 입문자들까지 다 들어서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권리 분석이죠. 그럼 일단 권리 분석이 뭔지는 좀 알고 가야겠죠. 한번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권리를 분석하는 게 권리 분석이죠. 그죠? 근데 권리, 우린 지금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이니까 이 권리는 뭐에 설정된 권리입니까?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경매는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법원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는다 보니까 법원이 뭐 국가 공인기관 아닙니까? 법원이 모든 부동산상의 권리, 하자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해서 매각하는 걸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권리의 하자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 상태 그대로 매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받게 되면 권리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되면 오히려 심한 경우에는 낙찰 가격보다 더 많은 추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이 필요해요. 근데 이 부동산 권리 분석이라는 거는 반드시 그 경매에만 필요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리 분석이라는 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 또 법률 용어 나왔죠. 그죠? 법률 행위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행위입니다. 예,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그냥 법 용어로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권리 분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 나는 경매할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권리 분석 몰라도 된다? 경매 몰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집이 있습니다. 하나, 집이 있고요. 이게 시가죠.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내가 전셋집이 하나 필요해가지고요. 가족들하고 같이 살 전셋집이 하나 필요해가지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전셋집을 소개를 받았는데요. 어느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집을 소개했습니다. 시가는 5억 정도인데 전세가는 2억 5천 정도다. 반값 정도 되네요. 이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 이거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어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제공해주는 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더니 이미 5억짜리 집에 4억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또 그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근저당이라는 거는 실제 채권액과 그 채권 최고액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지금 차치하고요. 어쨌든 4억을 갚아야 될 돈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을 배우기 전이라도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런 집에 2억 5천 전세 자금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그죠? 이게 권리 분석입니다. 근데 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보증금, 나중에 이제 그 임대차가 만기가 되면은요,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는 집을 돌려주고 그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행위하고 내가 살던 집을 돌려주는 행위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집을 나한테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집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앞에 4억이라는 근저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증금 2억 5천을 잃어버릴 위험은 없는 것 같네요. 그죠? 뭐 2억 5천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다 그런다면 나도 집을 안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게 경매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요. 이 4억 근저당권자, 자, A라는 사람이라고 볼게요. 이 A라는 사람한테 집주인이 돈을 껐죠, 4억을. 그럼 이자도 지급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환 약정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상환일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A는 어떻게 하죠? 이 A는 이 집을 법원에 경매 신청하겠죠. 그죠? 경매 신청하겠죠. 그래서 낙찰이 됐습니다. 시가가 5억이니까 권리 분석이나 물건 분석, 시세 분석 이런 거에서 크게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면 4억이나 한 4억 5천 정도의 낙찰이 될 겁니다. 우리 쉽게 4억 5천으로 낙찰됐다고 봅시다. 낙찰됐다고 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4억 5천만 원의 그 배당 재원이 생긴 거고요. 물론 여기서 경매 비용이 먼저 빠져나가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4억 5천만 원의 배당 재원이 생기면 누구한테 먼저 얼마가 배당이 될까요? 4억이 이 사람한테 먼저 배당이 되겠죠. 그럼 남은 재원은 얼마요? 5천만 원. 이 5천만 원은 두 번째 순위인 나한테 배당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보증금 전체 금액 중에서 약 2억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 2억이라는 거는 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집주인을 상대로, 그죠? 기존의 집주인을 상대로 2억을 내놔라. 내 보증금 5천만 원밖에 못 돌려받았으니까 나머지 2억도 내놔라.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주인은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집까지 경매로 날릴 정도라고 한다면 금전적으로 어떤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권리는 있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그래서 2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 전세 계약에서도 권리 분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권리 분석은 일반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권리 분석의 시작은, 그 전제는 항상 뭡니까? 이 집이 경매된다면, 이 전제를 기준으로 경매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경매된다면, 그래서 부동산 그 경매에 있어서 권리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매는 이익이 목적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사무실 가면은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죠? 아파트 단지 앞에 상가, 뭐 1층 상가는 어디 아파트 단지는 1층 상가가 전부 다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인 이런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매물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어려운 권리 분석을 공부해서 입찰해서 경쟁해야 되죠. 또 떨어질 수도 있죠. 한두 번 떨어지고 3수, 4수에서 결국엔 하나 낙찰받고, 낙찰받으면 또 전 소유자,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이 순순히 나가나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버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협의해야죠. 필요하다면 이사 비용도 줘야 되죠. 또 안 그러면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해서 강제 집행해야 되죠. 이런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고도 경매를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죠? 이익입니다. 이익. 싸게 사기 위해서. 근데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난다라고 한다면 경매는 의미가 전혀 없어집니다. 자, 요런 정도로 그 부동산 권리 분석의 어떤 의미나 그다음에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권리 분석을 공부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짧게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채권, 물권 많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상에 가질 수 있는 권리는 크게 채권과 물권으로 나뉩니다. 근데 특히 공인중개사 공부 합격을 하셨든 안 하셨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 자,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의 반대말이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은요. 거의 10중 8구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반문을 해요. 자, 그러면 채무의 반대는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죠. 그러면 그때서 채무의 반대가 채권인데 물건이 아니라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채권과 채무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고요. 이 물건과 채권은 절대 반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공부하는 방식에 있어 이것도 역시 암기식, 주입식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오거든요. 채권은 성격이 어떤데 비해서 물건은 성격이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 분석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 권리 분석에 있어서 이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이것도 모르면 사실은 권리 분석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채권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데요. 그 권리를 요 사람한테만, 채무자죠. 요 사람한테만 행사할 수 있는 거. 그게 채권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임차인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전세 계약을 하고요. 전세 보증금을 내고 들어갔죠.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있고 임대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을 서로 계약 체결을 하고 그 계약을 이행을 하게 되면요.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이 권리는 뭡니까? 이 권리는 채권입니다. 채권. 다시 말해서 요 임차인은 이 임차권의 주장을 요 임대인, 당사자한테밖에 못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가 임차한 주택을 이 임대인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고 매매하는 거죠. 팔아버리고 떠나버리면 새로운 집주인한테 나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지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꽤 오래전에 이제 신설이 돼가지고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요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한테도 승계된 걸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 임차권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게 임차권, 채권으로서의 임차권입니다. 그럼 이제 물건을 한번 볼게요. 똑같은 사례입니다. 이 집을 전세 보증금을 내고 임차를 했는데요. 임차만 한 게 아니라 전세권 설정 계약을 같이 하고요. 이 집의 등기부 등본에다 전세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전세권을. 그럼 등기부 등본에 딱 기재가 됐겠죠? 전세권 설정. 그죠? 그렇게 되면 요 임차인은 물론 그 임차인으로서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채권으로서의 임차권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지만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가장 상반되는 개념으로 뭐냐면 이 물건이라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요. 그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물권,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공부하면서 채권과 물권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첫 번째로 지금 채권과 물권을 제가 다뤄드린 거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채권은 이런 성격이고 물권은 이런 성격이구나 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권이라는 것은요,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채권이라는 거는 자유계약 원칙에 의해서 당사자가 야 우리 이렇게 할래? 그래서 저쪽에서 이렇게 하자. 근데 청약과 승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쪽에서 이렇게 할래? 저쪽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 합의된 내용이 뭐 범죄라든가 이렇게 사회 공익에 반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 너네 그렇게 약정했어? 그럼 너는 얘한테 이런 채권이 있고 너는 얘한테 이런 채권이 있어. 법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물권은 법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딱 물권은 요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이상은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서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물권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물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것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유권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고요. 어떤 물건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점유권이 있고요. 요 두 가지를 이제 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보권으로서 많이 들어보셨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근저당권도 요 저당권의 하나입니다. 요거 이제 담보물권이라고 하는데요. 자, 유치권이라는 거는 부동산상에 설정될 수 있지만 등기해서 효력을 얻는 거는 아니고요. 이 질권이라는 것은요, 그 부동산에는 원칙적으로 설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동산 권리에만 설정할 수 있고요. 요거는 근저당 공부할 때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은행에서 돈 꿔주면서, 꼭 은행만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은행에서 돈 꿔주면서 부동산 담보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권이라고 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자, 8가지죠. 요 8가지 말고는 물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부동산 권리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공부에 대해서 요 하나하나를 다 보겠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보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또 낙찰자한테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지상권은 낙찰자한테 인수가 되는지 소멸이 되는지, 지역권은 어떻게 되는지, 전세권은 어떻게 되는지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이런 정도로 하고요. 틀림없이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익이 되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